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 충남 남부에 최대 60mm, 그 밖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입니다. KBS 1라디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파리올림픽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선수단이 선전하면서 최소 선수단으로 하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작성했는데요. 아직도 남은 경기가 있는 만큼 신기록 달성도 기대되고 있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역도 남자 105kg 이상급에 출전했던 전상균 선수, 당시 4위로 아쉽게 시상식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3위를 했던 선수의 도핑 위반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번에 파리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겁니다. 이 사례처럼 노력은 언젠가 보답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8월 10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씨. 네, 예상했던 지방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인 오전 11시가 지나면서 나들이 정체가 조금씩 짧아지곤 있습니다만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아직도 꽤 혼잡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꽉 막혔다가 이후 강원권에선 홍천휴게소와 내촌 사이로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지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 총 40km 이상 불편한데 경기권에선 용인과 덕평 그리고 이천 부근, 강원권에선 원주 분기점에서 새마을 구간 지나기가 특히 불편합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래도 정체가 많이 정리됐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충청권 진입이 조금은 답답한데요. 안성에서 입장 사이 4km의 정체를 지나고 나면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휴게소까지는 한 번에 12km 구간 어렵습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은 경기권 중심으로 밀립니다.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8km, 남이천 주변에서 5km 답답하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비교적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 9km가량의 정체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네. 일반적인 생각과 좀 반대가 되는 생각, 이게 역발상이죠? 네. 관련돼서 어떤 뉴스를 가져왔나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강압카드를 꺼냈다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역효과를 냈어요. 예. 이 일본엔 역발상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짚어보고요. 근수저로 불리는 김민경 씨는 여성 코미디언 가운데 처음으로 2024 파리올림픽 경기 중계 해설위원으로 TV에 깜짝 등장했어요. 방금 근수저라고 그랬어요? 네. 근수저가 무슨 뜻이에요? 근수저는 이제 근육과 금수저의 합성어인데요. 예, 근육질을 타고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김민경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올림픽 중계 방식에 역발상을 더한 건데요. 그래서 중계 해설위원으로 나와서 결과가 어땠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통신 3사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 사용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는 역발상으로 기업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일본, 그게 2019년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한국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포함될 겁니다.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한국을 믿는 친구 반열에 올렸던 일본이 이 한국을 내친 사건입니다. 우리 반도체에 부품을 공급해 주던 그런 일본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아서서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측의 일방적 조치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또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19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이유도 다 밝혀졌죠? 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진짜 이유는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 자서전에서 속내를 털어놨거든요.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어요? 이 아베 전 총리는요. 일본 정부로서는 수출 관리 엄격화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저는 아베 전 총리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굳이 두 문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 연결된 것처럼 보인 것은 한국이 징용공 출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의 표현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이 능동태가 아니라 연결된 것처럼 보인 것, 이런 수동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 의도성을 좀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한국 대법원의 이 판결이 수출 규제 보복의 원인이다라고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좌우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여파가 일본에 오히려 손해였죠. 그렇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가 자국 내에서의 입지 강화와 또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실행을 이렇게 늦추는 걸 목표로 삼았다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지지층 사이에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만큼 이 내부 결집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또 여기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 배상을 위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재산의 이 현금화 작업 명령은요. 이 대법원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2023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많았죠. 일본 쪽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이 그동안 만들어진 이 국제 분업 체계가 깨졌거든요. 그러자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동안 일본 소재 기업의 큰 손이었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소재 제공을 위해서 이 아예 한국 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했는데요. 이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한국 시장에 공급을 못하니까 일본 소재 기업 한두 곳은 아예 부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했고 예. 과거처럼 일본에만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타격을 입은 거죠. 되레 역효과예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일본 기업에 밀렸던 이 외국 기업들이 말씀처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공급처가 되고 싶어 하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났고요. 또 결국 일본은 지난해 6월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법령 개정안을 가기에서 결정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자생력과 다른 네트워크까지 얻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올림픽 중계에서의 역발상이죠. 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올림픽 중계는 남성 스포츠 전문가들이 전담했거든요. 또 은메달 따면 무척 아쉬워하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메달 색깔에 집착하기보다 올림픽을 축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중계진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근수저라고 소개한 코미디언 김민경 씨. 네. 예. 어떤 중계를 했죠?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공기소총 10m 혼성 단체 결선 경기였어요. 금지연 선수가 이 총을 만지면서 사격 준비를 하자 김민경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지연 선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우리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한데
그런데 중계할 때 흔하게 나오는 그런 질문은 아니긴 하죠. 네, 맞아요. 이런 돌발 질문에 이대명 KBS 해설위원은 얼굴에 웃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금 선수가 지금 속으로 화를 일부러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요. 화를 내요? 네, 그러자 이강용 캐스터가 이어받아서 구현을 해줬는데요. 이 금 선수는 기분이 나쁠 때 사격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 이 평정심을 잃을 때는 오히려 남편과 싸웠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경 씨가 툭 던진 질문을 계기로 해서 이 스포츠 전문가들이 진짜 그 금 선수의 경기 습관이나 성격 같은 걸 이제 밝혀내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김민경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긴장될 텐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까 궁금했다라고 했고요. 또 전문 해설위원과 캐스터가 이미 있는데 본인에게 중계를 맡긴 의도는 아무래도 공감을 바라는 거겠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미디언 중에 김민경 씨가 이 사격 중계석에 앉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김민경 씨는요. 아까 근수저 또 뿐만 아니라 태릉이 놓친 인재라고 불려요. 왜요? 예, 2022년 국제실용사격연맹이 주최한 태국 대회에도 출전을 했었거든요. 진짜 국제대회에 그 선수로 나갔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뭐 사격을 했대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예능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뚱에서 이 실용 사격을 처음 접했고요. 그 이후에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로 국제 무대를 밟더니 이번엔 올림픽 경기 중계진으로 나서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준 겁니다. 진짜 태릉이 놓친 인재 맞네요. 네. 오혜진 선수가 이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총을 들었다 내리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걸 본 김민경 씨가 저건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바로 경험에서 예. 나온 거죠. 아까 메달 3개 연연하지 않는 올림픽 중계의 역발상도 언급했잖아요. 네. 뭐 중계하는 종목에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비인기 종목 중계가 오히려 방송사 간 빅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아나운서 시절 스포츠 중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전현무 씨는요. 역도 경기 중계를 맡았는데요. 이 역도 국가대표 박혜정 선수가 비인기 종목 선수의 서러움을 털어놓은 것이 이 전현무 씨가 이 종목 중계를 택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KBS 관계자는 설명을 했어요. 그럼 다른 방송사에서도 역도 중계했죠? 예, 맞아요. 이 전영무 씨가 깜짝 투입되면서 이 방송사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졌어요. 이 SBS는 스포츠 중계 베테랑인 배성재 아나운서를 역도 캐스터로 내세웠는데요. 한 방송계 관계자는 이렇게 귀뜸을 했습니다. 이 전현무 씨와 배성재 씨가 같은 소속사라는 거예요. 한지붕 식구끼리 올림픽 같은 종목으로 중계 경쟁을 펼쳐서 난처하겠다 이렇게요. 예. 자, 마지막 뉴스는 이 통신사가 나서서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디톡스는 원래 우리 몸에 축적된 독소를 빼낸다는 해독을 뜻하는데요. 디지털 디톡스는 이 스마트폰과 영상에 중독돼 하루 중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통신사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멀리 보자는 겁니다.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막고 이 자사의 서비스 사용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이자는 역발상 메시지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KT를 예로 들어보면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열었어요. 여기에 중학생 110명이 참여했는데 말 그대로 실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해 보거나 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캠퍼스 투어를 하는 식입니다. 네, 뭐 스마트폰에 고품질 카메라가 장착돼 있지만 그걸 놔두고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해라. 또 요가나 명상을 하면서 스마트폰부터 좀 멀어져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어요. 신청자만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LG U+도 저용량 5G 요금제를 홍보하는데 이 디지털 디톡스를 연결시켰어요. 이 브랜드 캠페인 이름부터 몰입의 순간에 접속해인데요. MZ세대 고객이 데이터 사용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실 지금 스마트폰 의존도가 너무 지나쳐서 길을 걸어갈 때도 앞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3월 발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1%, 또 청소년들은 전체 중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통신사까지 나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올바른 디지털 생활 습관 길러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주간 뉴스 큐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대구 34도, 부산, 강릉, 제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볕과 높은 습도로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산과 바다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우를 전후로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요. 동해안 쪽으로 향하는 길들이 가장 복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정체입니다. 쭉 더 가서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홍천 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가장 긴 정체는 강원권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주 부근에서 새마을 쪽으로 13km 구간 답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대신 쉼터에서 대신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산곡 분기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되고 있고요.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후보 분기점에서 남이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죠. 김민석 의원 연결합니다. 전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을 누비고 계신데 오늘은 경기 지역이라고요?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오늘은 오후에 경기 지역이어서 예. 오전에 서울에 지금 구로를 갔다가 네. 또 이제 오후 대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내가 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는지 출사표부터 한번 밝혀주시면. 네, 지금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하고 아주 강하게 싸우면서 또 집권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면서 당의 통합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 좋은 후보들이 나섰지만 그중에 당의 단체전을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본 경험, 그리고 공격, 방어, 전략, 정책 등 종합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검증된 역량, 이 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전 승리 경험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신 이해찬 대표님을 빼고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총괄본부장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7번인가 8번을 해봤고 예. 추미애 대표 시절에는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탄핵 과정도 같이 기획과 관리를 해봤고요. 뭐 이런 등등 아니 당 전체를 이끌으니까 다 좋으신 후보들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당 전체를 이끌고 이렇게 리드해본 경험은 사실상 저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초반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1등을 하더니만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1등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재명 대표가 도와서 전 대표가 도와서 그렇다는 거 동의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표가 안 나오냐고 이렇게 관심을 보인 것이 관심의 계기가 된 것은 맞고요. 예. 또 그런데 뭐 다른 분들도 다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결과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각 지역의 대회를 가면서 후보들이 연설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전략적인 당원들의 판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초반에 이재명 전 대표가 왜 하필 꼭 김민석 후보를 꼽아서 왜 김민석 후보 표가 안 나오지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알려졌지만 제가 제 선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선거의 총괄본부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제 스스로 그 얘기를 대외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제 선거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본인의 부담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한편 궁금증 한편 걱정을 이야기한 것을 또 그렇게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의 대표 경선의 총괄본부장도 하고 계세요? 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이재명 대표 출마 연설문도 같이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최고위원 경선보다 대표 경선에 더 신경 쓰셔서 표가 안 나왔다. 좀 아까 이제 그런 표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혹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 대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과정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고 하면서 아마 관심들을 좀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 하면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불리고잖아요. 네. 수석 최고위원은 다른 최고위원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말을 1분 더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리가 더 방석을 하나 앉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고요. 최고위원은 사실은 우리는 대표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회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주로 이렇게 스피커로서 말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다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가령 화면 같은 데서 대표의 좌우에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앉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또 발언 순서가 아무래도 앞이기 때문에 당의 상징적인 어떤 얼굴들로서 당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당의 방향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라는 점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최고위원들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율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대표의 여러 가지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은 당연히 있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대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도 맡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은 저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한 당의 여론도 그랬고 현재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일반 국민의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에게. 그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 아주 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을 이후에 그 재판 결과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이미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벌써 문제가 됐을 사안들인데 안 되고 안 돼서 다른
이제 이것들도 다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사안들이 많아서요. 예. 결국은 법적 쟁점들이 하나하나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전국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할 만큼 극한 대치를 계속 연출해내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진행돼야 할 민생 법안의 처리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총선에서 이 정부 여당이 진 것이 어찌 보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최혜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건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조차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상황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의 문제만 놓고 봐도 대통령과 사실상 정부의 핵심들이 아예 지금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태도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전국이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총선에서 참패한 후에는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아주 보수적 색깔의 언론들마저도 대통령이 우선 변해야 그나마 국정 운영이 되고 보수 세력의 괴멸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주문들을 쏟아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변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사안들을 보면 그 사안들의 구비구비 가지가지마다 윤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다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문제점들로 결국은 진실 규명과 책임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단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결사적인 방어 내지는 공포심, 사실 이런 것이 조금의 변화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과 부인이 직접 연루됐으니 이걸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법적 단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적 문제가 되고 탄핵으로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밖에 전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최혜병 특검만 해도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 이런 얘기라도 했다가 지금 그것차도 이제 발뺌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당시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을 때조차도 한동훈 대표도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 그 부분이야말로 성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전국이 이렇게 계속 극한 대치로 가는 근본 원인이 우선 권력을 가진 그 핵심에서 일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야권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택시기사 한 분 우연히 잠깐 걷다가 뵀더니 정말 이거 특검이요 몇 건 거부되는 걸 보면서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포기할 수 없게 10번이라도 찍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직구도 던졌다가 때로는 변화구도 던졌다고 하면서 그런 국민이 원하고 있는 명백한 저희 특검과 관련된 사안들,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과를 내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지금은 총선 직후에 그런 사안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조금 밀렸던 민생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들도 동시에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보완이 지금 필요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완하면서 8.18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에 함께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사안이 많죠. 방송사법, 그다음에 또 25만 원 전 국민 주는 문제,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이 분명히 예상되는 법안을 계속해서 지금 야권은 밀어붙이고 거기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만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꽁꽁 묶여 계셔서 아주 바쁜데
하지만 국민들은 네, 요새 네, 국회가 바쁘지만 진도는 안 나가.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고 계신 거죠. 뭐 그 하나하나 처리해봤자 또 분명히 거부권할 것이 뻔하고 이런 그 행태를 계속 되풀이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건 대통령이 만약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거부하면 된다라면 사실은 총선 자체를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아무리 원하는 상황도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하니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는 지키면서 저희들이 더 지혜와 방법은 찾아가겠습니다. 네. 다만 거기에 그러한 전선의 교착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에 절충하거나 합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민생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가 다 발이 묶여버리는 상태는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민생 법안들 좀 논의해보자. 뭐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 만들어보자. 원내 수석 부대표들도 만나고 정책위장들도 좀 만나고 그래도 금주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사실 저는 여야 정협의체 이런 것에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어떤 정국이 교착할 때 많이 나왔던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국회 자체가 양 교섭단체가 있고 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정상적인 원내대표 간 또는 정책위 의장 간의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예. 잘 안 되니까 뭐 여야정 협의체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형식은 어떻든 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교착 상태는 그대로 또 풀어가는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이 전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제기를 이제 아직 대표의 입장에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대표 후보니까요. 그렇죠. 예,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제기가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진행을 해가면서 되는 문제지 뭐 전제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그것 자체를 전제해놓고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필요하면 예. 그 형식은 조절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뭐. 예. 이 정책위 차원에서는 일단 뭐 여야 간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법이라든지 뭐 반도체 지원 관련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뭐 연일 토론하자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랑 진성준 정책위 의장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당의 당론이 어떤 정책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심지어 당 대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해도 그것은 토론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예. 그랬던 전례가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저희도 이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직접 그 토론에 관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데 예. 의원들 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또는 어떤 톡방 같은 데서 진행되는 의견을 보면 충분히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논점들이 이렇게 진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요. 예. 저희가 전대 끝나고 나면 집중 논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하고 또 하나가 이제 종부세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김두관 대표 후보랑 이재명 대표 후보도 견해 차이가 좀 뚜렷하게 드러나던데 김민석 의원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정책 쟁점에 대해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그 무슨 임야나 건물이 아닌 살고 있는 주택, 거주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서 갖는 부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건데 서울이 전체 기준가가 원래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종부세의 구조가 우리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하게 보완되는 전제하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된다. 첫째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투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맞고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장은 실현된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을 실현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가
상당히 광범하게 존재하는데 예. 그 기대치에 너무 찬물을 혹시 끼얹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칸을 조금 높이자라는 것이 나눠보면 유예론, 완화론,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론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폐지론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세제의 원리상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수 있다면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예를 검토할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기대치의 현실화를 고려한다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예.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시장 상황 뭐 따지다 보면 계속해서 유예 언제까지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계속 유예하면은 원칙이 그런 훼손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이제 논의를 해보니 그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좋아질 때, 시장 좋아질 때까지 미루자고 하면 항상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증시나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후의 입법이 뭐였는가,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상법 개정안이 선차적으로 됐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또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 그러나 저는 폐지, 유예, 완화 중에 일단 제 현재 입장을 여쭤보신다면 일정한 완화 정도를 기본으로 놓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났을 때가 이제 그 법 내용인데 완화한다면 그 금액을 또 올린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차피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사안이니까요. 네. 현재 그것을 뭐 1억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기한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그야말로 법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딱 어떤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여야 관계 우리 국회 뭐 극한 파행 뭐 대치 이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 나름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두 대목에서 뭐 약간의 좀 대립각도 세우고 뭐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그래도 정치에 조금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는 있었습니다만 대표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는 본질적으로 삼두동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삼두동체. 예, 머리와 얼굴과 뭐 말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 권력으로서 출발한 시점도 그렇고 권력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도 그렇고 또 이후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봐주고 덮어줘야 되는 공조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준비 안 된 검사로서 대통령이 된 첫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예. 그것을 두 번째 리바이벌을 시도하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르려고 하지만 다를 수 없는 숙명이 가지는 말은 달리 하려고 하지만 결국 행동은 똑같게 되는 그러한 숙명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별 차이가 현재 없는 거죠. 결국은 뭐 약간 했는데 별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 변화에 한동훈 대표가 할 역할도 거의 없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존재감을 그렇게 크게 보이기는 어려운 국면 아닌가 보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의 지지가 이렇게 좀 낮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뭐 차기 집권을 노린다면 뭐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라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차별화라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변화라는 것이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의 예도 그렇고 예.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그 검찰 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참 안 맞는다 이렇게 그냥 듣기 근사한 얘기를 하나 하신 정도인데 예. 제대로 된다면 저건 재조사하고 원칙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네.
결국은 본인의 집권을 위해서는 해야 하지만 못할 것 같다. 삼두동태라 못할 것 같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젤병 특검 같은 경우 뭐 2번이나 거부권 행사됐지만 3번째 또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 그 특검법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놓고 정상이라면 최혜병 특검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토론을 해야죠. 예. 또 그렇게 되려면 정상적인 이렇게 상식과 어떤 기본의 정치라면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안을 갖고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보를 보여야 또 정치는 변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좀 기대해 보고요. 우리 김민석 의원 좀 아까지 이제 정책의장도 또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예. 요즘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력 행태에 대한 비판도 지적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민생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점, 물가는 오르는데 정부가 별로 대책도 없는 점 이런 점들을 언급하던데 민생 경제와 물가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확실한 대안을 좀 내고 있나요?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또 정책도 있는데 그걸 여기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저는 비교적 정부 여당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밀어주자 이런 얘기를 당장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스럽고 좀 안타까운 것은 여당은 뭘 하려고 하는 정당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뭘 하려고 하는 게 잘 없어서 이게 참 난감합니다. 가령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대표적인 브랜드 개혁 상품일 텐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 자기 안이 없다가 그것을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니까 그냥 손 털고 나중에 하자 이런 식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독특한 여당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정부가 어쨌든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이나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집중력을 좀 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 전체의 향후 구조적인 활로가 뭐냐에 대한 이 경제계나 국민들의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신산업, 가령 김대중 대통령 때 IT, 문화, 한류 이런 등등이 있었고 가령 그런 것처럼 그럼 이 정부에서 확고하게 밀고 가려는 어떤 산업은 뭐냐? 과거식의 산업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손에 딱 잡히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진짜 우리가 논쟁해야 할 문제들이 바로 그건데 참 그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최고위원 경선 마무리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1등 달리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화로 함께 만났습니다. 1부 마칩니다.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